자, 이제 28번 건축허가 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건축허가 제한이면은 국장과 시도지사 두 사람만 아래 허가권제 허가를 제한할 수 있거든요. 사유를 좀 구별하시고요. 1번의 국장은 중무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때입니다. 장관이 요청할 때면 국가일과 관련해서 요청하니까 이때는 국장이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고, 이때 허가권자는 다 국장 아랫사람이죠.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나 착공 다 제한할 수 있습니다. 2번은 특별시장은 국토관리장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벌써 틀렸죠. 아니, 국토관리장 필요하면 전 국토를 관리하는데 국장이 제한하는 사유가 돼야지 특별시장이 왜 전 국토를 신경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우리 특별시장이 제한할 때는 지역계획 또는 3번의 도시군계획처럼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상 필요한 경우입니다. 지역도 지역계획이죠. 도시군계획도 도시군이 지역계획을 얘기하잖아. 특공시군이니까. 그럴 때 아랫사람이 구청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은 도지사는 도시군계획상, 도시군계획, 지역계획상 필요하니까 아랫사람이 시장어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거 맞는 겁니다. 4번은요. 시도지사가 시장 등의 허가를 제한한 경우 제한했을 때 바로 윗사람에게 통지받는 규정이죠. 바로 윗사람인 국장에게 즉시 보고를 해야 되고, 국장은 제한의 내용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국장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직접 해제해서는 안 되고 결정한 사람이 해제를 해야 되니까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제한 기간은 2년 내로 하되 한 차례 1년 연장할 수 있다. 지금 건축법에 나오는 몇 년 숫자죠. 건축과 주택법에서는 몇 년 하는 게 대부분 2년으로 보시면 여기도 대부분 2년에 속합니다. 135 아닌 거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1년짜리는 세 가지. 건축 신고 후 착수가 1년, 빈집에서 1년 이상 아무도 안 살 때, 그리고 1년이 투기관리지구 재검토가 1년이죠. 3년짜리 두 가지. 가설조철의 존치기한 3년, 주택상환서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5년짜리가 큰 사업인 사업계획 승인 후 착수가 5년, 그거 외에는 대부분 2년, 이것도 대부분 2년이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은, 워낙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자, 29번에 건축 절차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했는데, 사전결정 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으면은 건축허나 의제가 안 되는데 건축허를 따로 신청해야 되는데 1년 내 신청 안 하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이 아니고 2년이 되죠. 건축법에 나오는 숫자 135 아닌 거 2년이잖아 이거. 2번에 신고를 한 자가 신고로부터 2년 내 착수를 안 해요? 신고효력 상실한다? 요거는 신고는 예외 1년짜리에 들어가잖아. 신고 후 착수가. 그래서 이건 2년이 아니고 1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착수기한 연장할 수 있다. 건축허 주택법에서 건축 신고 후 착수가 됐든 건축 허가 후 2년 착수가 됐든 사업 승인 후 5년 착수가 됐든 이 세 가지 착수에 대해서는 착수기한은 셋 다 1년 연장, 연장은 다 1년 연장입니다. 그래서 뒤는 맞아요. 3번에 건축 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일로부터 신고받을 때로부터 3일 내에, 이게 5일입니다. 5일, 3일 내에, 3일이 틀렸어요. 5일 내에 괄호 속에 심의 동의를 요한다. 20일이 있지만 신고 수리할지 말지를,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주는 좋은 절차인데요. 3일은 착공 신고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아닌 3일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절차에 나오는 신고 중에서 건축 신고, 이거는 건축가선 권리 취득과 관련된 신고죠. 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도 가설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신고예요. 이런 권리 신고는, 즉 건축 신고나 가설 건축의 착수 신고 같은 거, 이런 건축 신고는 단순한 사실 신고인 착공일을 알려주는 사실 신고인 착공 신고보다는 좀 더 중요한 것이라 건축 신고에 대해서 5일, 3일이 나오는 것은 착공 신고에 대해서는 3일 내에 신고할지 말지를 알려주라는 겁니다. 새로 신설된 규정. 그래서 이건 3일이 아니고 5일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이 맞는 게 허가하기 전에 허가권자가 안전 영향평가를 꼭 실시해야 되는 것도 신설이 됐는데 대상이 두 가지죠. 초고층 건축물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이상, 초고층 건축물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요게 안전 영향평가를 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겁니다. 5번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건축주가가 아니고 건축주의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허가권자가. 건축법에서는 감리자를 원칙은 건축주가 지정을 하는데 행정적인 허가권자 지정하는 예외가 새로 신설됐죠. 근데 주택법이랑 큰 사업이라 원래부터 행정적인 승인권자가 지정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 사업주체입니다. 이렇게 구조가 다른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거,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공 맡기는 게 아니고 직접 시공한다라면 건축주에게 맡기면 감리자가 그 자기를 지정한 건축주를 제대로 감리를 하겠습니까? 못한다고 봐서 허가권자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반대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라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큰 좋은 귀한 안전을 위해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니까 안전을 위해서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30세대 이상은 왜 없느냐? 30대 이상이면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 승인 받잖아요. 그럼 주택법에 따라 원래 행정적인 승인권자가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대 미만이면 건축법에 따라 짓는다 하더라도 안전성을 위해서 요거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라. 이렇게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두 가지. 30번의 건축법상 공개공지라 공개공간 설치 의무에 대한 다음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우리 공개공지 등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어떤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디에 지을 때 적용받느냐부터 아셔야 되는데 공개공지 등은 주상공생활 중에서 주거생활과 상업생활에 관련돼 있어요. 생산에만 전념해야지 누구랑 같이 공개공지에 모여서 노닥거립니까? 주거와 상업생활에 있어서 공개공지를 설치하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1번에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에 설치되는 지역으로서는 일반 주거와 준주거 대표적으로 들어갑니다. 주거지역 중에서 전용주거만 빠지는 게 전용주거는 양호한 주거환경이기 때문에 5천 이상의 큰 복잡한 시설이 들어가는 거 아예 안 돼요. 주거환경 망칠까 봐 그래서 전용주거는 빠지고 일반 주거, 준주거는 적용이 됩니다. 상업지역은 당연히 다 돼요. 공업지역 중에서는 준공업만 됩니다. 거기 일반 공업이 대상으로 들어가서 틀린 겁니다. 준공업만 돼요. 공업생활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데 왜 준공업만 들어가느냐? 준공업은 공업지역에 속하지만 주거상업업무기는 보안, 주거상업생활과 관련돼 있으니까 이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공업도 빠져야 됩니다. 요게 대상 지역에 지을 때만 이제 설치를 하면 돼요. 그래서 1번 잘 보시고 틀렸고 2번 얘기는 공개공지로서 얼마나 확보하느냐? 대지면적의 10%가 최대치입니다. 대지면적의 10%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 경우는 조경면적과 문화재 현지 보존조치 면적,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고요. 3번 얘기는 건축주가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60일이 한도라는 겁니다. 주민에 관련된 거 60일. 4번은 공개공지나 공개공을 설치할 때 혜택 주는, 고생했다고 혜택 주는 규정인데 용적률과 보통 높이지 않을 두 가지를 1.2배까지 최대 완화할 수 있는 1.2배에 의해서 완화할 수 있는 그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건폐율은 완화 안 돼요. 건폐율. 일조권 확보를 한 것도 안 되지만 우리 건폐율을 완화하게 되면은 공개공지랑 충돌돼서 그래요. 건폐율을 완화하면 더 넓게 지어야 되는데 공개공지랑 충돌되잖아. 그래서 높게 용적률과 보통 높이지 않은 1.2배까지. 5번은 공개공지나 공개공원의 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 설치를 한다 그러면 안 해도 될 사람이 하니까 혜택 완화 규정은 준용하겠다는 얘기죠. 31번. 다음은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일조등의 확보에 대한 높이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자, 일조권 확보란 높이 제한. 적용 범위부터 보셔야 돼요. 이번엔 취지가 아까 공개공지는 주거 상업생활과 관련돼 있다라면은 일조권 확보란 높이 제한은 주거생활과만 관련돼 있어요. 상업생활만 해도 직사광선 들어오면 제품 변색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일조권은 주거생활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디서 지을 때 이게 특수하게 적용이 되느냐? 원칙은 일반 건축물을 전용주거와 일반주거에서 지을 때 적용되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 준주거만 하더라도 여기서는 빠지는 게 주거지역 중에서 상업과 관련된 게 준주거라. 여기서 빠지는 겁니다. 취지를 갖고 잘 보세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은 크니까 범위를 확대시키는데 아무리 공동이라 하더라도 1, 2위 제일 비싼 중심 상업이나 일반 상업은 안 되고 중심이나 일반 상업지를 제외한 지역에서 지을 때 적용받는 이게 적용 범위가 기본이고 이때도 북쪽에서부터 얼마 띄우는 게 원칙인데 남쪽에서 띄울 수 있는 예외. 자, 1번은
준주거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다. 준주거라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게 혹시 공동주택이라면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죠. 근데 보통 건축물이잖아. 그러면 전용과 일반 주소 지을 때만 적용받는 것이라 1번 틀렸고, 2번은 과연 얼마를 최소한 띄우느냐라는 건데 아직까지 뭐 이런 숫자는 안 됐지만 그냥 한번 공부하시라고 했습니다. 건축물의 높이 9m 이하까지는 9m까지는 정북방에 인접대지 경에서 띄우는 게 원칙이죠. 그쪽으로부터 최소 2m 아니고 1.5m 이상 띄워야 돼. 1.5m 이상. 9m를 만약에 넘는 부분이면 그 높이의 2분의 이상을 띄워야 됩니다. 9m 이하까지는 최소 1.5, 9m 넘는 부분은 그 높이의 반 이상. 3번이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대지가 정북방의 대지의 일조권을 보호해줄 그쪽이 보호 대상이죠. 그쪽 대지가 전용주거나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면 일조권 없는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적용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제가 지금 주로 지을 때 짓는 땅이 전용과 일반 주거에서 지을 때 적용을 하는 건데, 물론 이게 짓게 되면 정북방의 대지 일조권을 보호해주는 것이죠. 이 보호 대상인 정북방의 대지도 역시 전용과 일반 주거지역이라 보호할 필요가 있지. 예를 들어 아니다, 상업지역이다. 이걸 왜 보호를 해줍니까? 그래서 전용과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이면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적용하지 않는 것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두 가지 더 있는 게 너비 20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다. 그러면은 중간에 너비 20m인 넓은 도로가 있으니까 충분히 거리가 확보됐네요. 적용 안 해도 또 건축 협정구역 내에서 지을 때입니다. 자, 우리 건축 협정구역이면은 그곳에 땅 가진 사람들이 전원 합의로 협정을 체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합하에 적용하기 때문에 각 대지 간에 일조권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 그리고 4번은 정북권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라도 정남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에서부터 시장대지 하는 높이하라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예요. 남쪽에서부터 할 수 있는 예외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북쪽에서 띄우는 건데 예외로 남쪽으로 띄울 수 있는 경우 중에 첫 번째는 이제 뭐 택지개발지구, 도시벌구역 등 미개발지를 새로 개발하는 것이면 어차피 새로 개발할 때는 딱딱 띄워서 지우니까요. 새로 개발할 때 또 하나가 북쪽 신경 안 써도 되는 경우라고 했잖아. 여기처럼 정북방의 대지 소유자와 일조권을 침해되는 곳을 합의했다라면 신경 쓸 필요 없잖아. 또 하나가 정북방에 건축이 금지된 하천이나 도로 등이라면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면 앞으로도 건축물 안 들었으니까 남쪽에서부터 띄울 수 있다. 북쪽 무시하고 그런 얘기죠. 5번은 2층 이하이거나 8m 이하인 건축물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중에 2층 이하이거나가 틀렸어요. 2층 이하로서 8m 이하입니다. 순수 2층짜리. 제가 건축 공부에서 큰 것은 아까 고층처럼 A 또는 B 어느 것 하나 크면 큰 거죠. 그럼 작은 것은 A 및 B 둘 다 작아야 된다 그랬잖아. 순수 2층짜리면 2층이면서 2층 높이인 8m 이하 동시에 갖췄다라면 태양은 위에서 비치니까 침해할 염려 없다, 생략할 수 있다. 근데 2층 이거나 해서 그럼 2층 이거나 하면 틀린 거예요. 만약에 2층에 높이 통제 안 한다? 한 개층을 10m에서 20m로 지금 침해되잖아요. 그래서 2층으로서 8m 이하 동시에 갖췄을 때 32번 주택상 세대구 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우리 세대구 분양은 항상 원래 한 세대짜리인데 이걸 편의상 둘 이상 세대로 구분하여 이쪽에서 살고 이거 뭐 임대료로 쓰다가 나중에 통합할 수 있는 이게 세대구 분양이죠. 한 세대짜리인데 그래서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래야 됩니다. 일부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없어야 돼. 나중에 통합하는 게 항상 특징이기 때문에 일부분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라면 나중에 통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분할 수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뭐 2번처럼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동등된 주거 생활을 해야 되니까 욕실, 부엌, 현관까지 별도로 설치해서 눈치만 보고 살 수 있게. 그리고 3번도 여기 특징 있잖아요. 세대구 분양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호수 기준뿐만 아니고 전용 면적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돼. 우리 세대구 분양은 사실상 여러 세대가 살더라도 한 세대로 계산하고 한 세대당 주차장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으면 주차난의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4번은 나중에 통합할 수 있도록 연결물이나 경계벽을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하라. 5번은 세대수 계산할 때 구분된 세대수와 상관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그 얘기가 되겠고요. 33번은 주택법상 특수주택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특수주택이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 있고요. 에너지 절약하는 형태. 그리고 건강에 친한 건강 친환경이 있고 아주 오래 쓸 수 있는 장수명 세 가지가 있잖아. 그리고 지금은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하라. 그렇게 건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셋 중에서는 장수명이 제일 좋은 것이라 제일 떨어지는 게 에너지 절약형이죠. 건강이 더 중요하지 돈 절약하는 에너지 절약형보다는. 그래서 하나는 사업 승인 대상이면 즉 30세대 이상이면 에너지 절약형으로 줘라. 500세대 이상일 때 건강 친화형, 1000세대 이상이면 장수명으로 이렇게 이제 중요성에 따라서. 그래서 일본의 사업 주체가 사업 승인을 받아 공터를 건설하는 경우 이게 사업 승인이 원칙적인 30세대 이상 아닙니까? 그 정도만 되더라도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해야 된다는 거죠. 의무 맞습니다. 2번이 건강 친환경 주택의 뜻 그대로죠. 실내 공기 오염물질 최소화 건강 친화형 개념이고요. 3번은 300세대가 아니고 500세대가 돼야 돼. 사업체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강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하라는 겁니다. 500. 4번은 장수명 주택의 개념이죠.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그래서 이 5번처럼 장수명은 1000세대 이상 지으려고 할 때 장수명 주택의 등급이 4등급인데 그 최저 등급인 일반 등급 이상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최소 장수명으로 지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000세대 이상일 때 3번만 틀렸어요. 34번의 공동사업 주체에 대한 다음 질문 좀 옳지 않은 거. 공동사업 주체. 보통 민간인이 민간 전문가인 등록사랑 같이 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1번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할 때는 민간 전문가인 등록사업자가 공도로 할 수 있다는 임의적이죠. 같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혼자 하게 될 때는 등록하면 돼. 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주택조합인데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보통 리모델링은 뺀다는 게 건설할 때는 공동으로 사업할 때는 건설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대수 증가 없는 리모델링은 새로 건설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뺀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 주택을 건설할 때잖아. 건설할 때는 등록사업자와 주택조합이 할 때만큼은 등록사업자 외에 지자체나 지방공사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1, 2번과 차이가 나는 게 3번이죠. 고용자가 근로주택 건설할 때는 고용자가 사원아파트 지을 때는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답니다. 의무예요. 이건 의무. 해야 된다. 아까 둘은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여기는 해야 된다. 경영에 충실하라고 그랬잖아. 의무적으로 공동사업을 같이 해야 공동사업체에 일을 맡기고 고용자는 경영에 충실하는 게 좋다고 봐서. 그래서 이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4번, 5번은 공동으로 할 때 역할 분담 얘기잖아요. 전문가가 등록사업자니까 등록사업자가 어려운 시공은 맡하고 땅 제공은 등록자가 아닌 자가 땅 제공. 이게 역할 분담입니다. 그래서 4번에 등록사업자가 시공 기준 요건을 따로 갖췄다. 시공 요건을 따로 갖춘 자이거나 아니면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에 등록을 한 자. 즉 건설업자가 직접 대라는 거예요. 시공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5번의 위 사의 경우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라. 대지 소유권은 등록사업자가 아니고 등록사업자 아닌 자가 해야 돼요. 이게 아까 토지 소유자, 주택조합, 고용자가 대지는 확보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조합이 확보할 때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조합이 원래 확보해야 되는데 지구단위 결정이 필요한 사업, 큰 사업에서 지역과 직장이면 100%가 아니고 95% 이상 소유권만 확보해야 된다. 그런 예외도 존재하는 게 등록자가 아닌 자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번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주택조합에서는 리모델링에 적용되는 거 아니면 지역과 직장에 적용되는 거를 항상 구별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라고 했는데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1번은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있는 건축물 중에서 공동주택 외의 시설, 상가시설 소유자라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가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원은 공동주택이라면 혼자 리모델링 못하니까 주택법에 따라 지었든 건축법에 따라 지었든 당연히 들어가고요.
단지 내에서 복리들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는 아니지만 가입을 시켜야 단지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까. 또 지금 여기처럼 건축에 따라 지었는데 주상복합을 하나의 건축물을 지었다. 그러면 상가 즉 공동주택 아닌 시설 소유자라도 가입을 시켜야 건물 전체를 한꺼번에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맞습니다. 단독주택 소유자만 혼자 하면 되니까 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 가입할 수 없다 그랬잖아. 단독주택 소유자만. 그리고 2번, 3번이 이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 동의입니다. 동의 요건. 기본적으로 3분의 2가 유지가 돼요. 단지에서 동만 간단하고. 그래서 이번에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조합 설립할 때는 단지 전체의 구분사유권의 각 3분의 2 이상 결의는 유지하되 각 동별로는 조금 간단하게 과반수 결의지만 3번처럼 동만 리모델링 하고자 동에 대해서만 조합을 만든다 그러면 그 동의 구분사유권의 3분의 2 이상 결의가 돼야 됩니다. 4번은 첨부 서류로 대지의 80% 이상의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라. 이게 틀린 게 되는 게 숫자는 하나도 안 바꿨어요. 그러니까 숫자 문제 아니에요. 이게 이 토지 사용 승낙서는 지역과 직장조합의 제출 서류잖아요. 리모델링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우리가 지역과 직장조합은 항상 조합주택을 건설해서 공급받는 것만큼 건설을 전제하죠. 그럼 건설할 땅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혀 없다. 100%는 아니더라도 사용승낙서라도 80% 이상 이것도 없다. 못 믿겠다는 얘기죠. 인가 안 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은 새로운 땅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건설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땅에다가 리모델링 하는 것이고 세대를 증가하는 건설 파트를 하더라도 새로운 땅에 짓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단지 내에다가 짓는 것이지. 그래서 증축을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절대 리모델링 조합의 제출 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번에 이제 대수준을 통한 리모델링 때는 최소 10년 지나야 된다. 증축할 때 리모델링 때는 주로 15랑 관련된 15년이 경과했음을 증명하면서 이게 이제 다 리모델링 조합의 제출 서류인데 리모델링 조합의 제출 서류인 2, 3, 5번이냐 지역과 직장의 제출 서류인 4번에 이걸 구별하는 문제예요. 구별하는 문제를 지금까지 주로 했고 단순한 숫자보다 구별하는 거. 36번은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용지 확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는데 이게 이제 그 1번에 국유지공지 우선 매각 얘기하죠. 누구의 우선 매각권을 주느냐. 국가재체는 국민주택, 규모주택, 서민용인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반 이상 건설하는 걸 주도하려고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걸 주도하려고. 조합주택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국유지, 공유지의 매각을 원하는 적에는 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 임대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사람들이 우선 매수 임차를 했다? 2번 빨리 사업하라. 국공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한 자가 2년 내에 각각의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다? 왜 샀느냐?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인데 2년 내 안 할 때 2년. 역시 이것도 그런데 주택법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건축수도 135 아닌 거 아까 135 아닌 거 다 2년.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3번은 공공사업 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주택법상 수용 사용에서는 이것이 공부될 대상입니다. 우리 수용 사용 전체 4가지 중에서 나머지 3가지인 도시군기획 사업 자체는 자체로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 시행자로도 수용상권 자체는 가져 시행자의 수용상 권한입니다. 그런데 주택법에서만큼은 도시군기획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로 공공성을 강화해야지만 수용상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여기만큼은 다른 수용상과 달리 민간인은 못해요. 공공사업 주체만 그것도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해서만 수용상권을 인정한다는 거 이걸 주의하시고 맞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여기라면 이제 이때 그것도 맞죠? 자, 우리 4번, 5번은 채비지 우선 매각 얘기인데 4번은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 우리 채비지 매각 요구할 때는 국민주택 용지로 쓰고자만 한다라면은 공공든 민간이든 사업 주체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용 사용 3번과 요건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사업주가 국민주택 용지로 쓰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면은 그 시행자는 채비지 총면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면적의 2분의 1 최대 반까지 그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데 5번의 위 사의 경우 채비지 양도간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틀린 겁니다. 조성 원가가 아니고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해야 돼요. 감정가를. 조성 원가가 훨씬 싼 거 아닙니까?
원칙으로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되 조성원가라면은 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한 뭐 이런 얘기가 따로 들어갔을 때만 아주 임대주택이니까 서민들을 위해서 좀 손해봐라 조성원가가 되는 거예요. 원칙은 감정가로 하고 임대주택 건설 등에는 조성원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37번 문제. 주택건설 사업에서 건설되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한 사업주체의 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 이 말이 붙어있고 사업주체의 저당권 설정이 제한되는 기간을 묻고 있어요. 우리 사업주체가 저당권 설정 제한은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정자에 해가 되는 각종 저당권을 일정 기간 동안 설정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유명한 얘기죠. 4번이 답이 되는 게 입주자 보호 조치이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통지하면 충분한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본문에서 주택조합은 제외해서 원칙대로 하라는 얘기인데 주택조합이 만약에 사업주체라면 조합원에게 줄 때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2번처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하는 겁니다. 없어서. 그리고 다시 4번의 끝에 언제까지냐. 예정자가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게 2번처럼 사업주가 통한 입주 가능일과 같은 얘기거든요. 이날 이후 60일까지잖아. 5번은 60일 안이라서 틀린 거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건데 만약에 예외 규정인 주택조합이 할 때라고 묻게 되면 그때는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주택조합이 할 때는. 그런데 그건 제외니까 원칙대로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38번 문제가 주택법상 국장은 공공택지, 외의택지, 민간택지에서 일반에게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할 필요가 있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 지정 요건에 대한 다음 내용 중 괄호 안에 옳은 내용. 자, 우리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받게 하고 싶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따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이 지정되어야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는데 이거 국장이 지정 권한을 가지죠. 그런데 과거에 이 국장의 지정 권한이 너무 까다로워서 사실상 지정이 거의 안 되는 입장에서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바꾼 겁니다. 완화하기 위해서 완화해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하려고 그 요건 보시면 3개월간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3개월 동안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2배를 초과했다? 이거 얼마 안 되는 요건이 아주 간단한 요건이에요. 주택 가격 오를 때는 뭐 물가 상승 금방 더 오릅니다. 그래서 2배만 초과했다면 간단한 겁니다. 이건 공통되는 요건이야. 지금은 이 공통되는 요건을 채운 것 중에서 다음에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 지정할 수 있다는 건데 기업번도 새로 도입한 건데 이것이 12개월 동안 직전 12개월간 약 1년이죠. 직전 12개월간에 해당 지역의 평균 분양가 상 아까는 주택가 상승률이 이거는 분양가만 새로 분양하는 분양가만 따지는 거예요.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이렇게 2배 초과. 그러니까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2배 초과한 것으로서 12개월 동안의 분양가 상승률이 역시 2배 초과합니다. 아니면 니은번에 직전 3개월 동안의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해요. 이게 바뀌기 전에는 200%였거든요. 그럼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건 거래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건데 지금은 20%니까 0.2배 증가잖아. 그죠? 그래서 훨씬 완화된 겁니다. 그 다음에 D급번이 옛날에는 청약 경쟁률 20대 1 초과였는데 지금은 마치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때 요건과 거의 같게 요 D급번은 청약 경쟁률을 따지는 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과 같아요. 이렇게 완화시킨 겁니다. 자, D급번이 직전 2개월 동안에 투기과열지구는 2개월 동안에 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만 따졌을 때는 그 서민용인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할 때예요. 10대 1을 초과할 때 이게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9번 보시면 농지의 차업은 의무와 관련된 다음 질문을 좀 바르지 못한 거. 농지 전용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때로부터 3년, 2년이에요. 2년 내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는 차업은 의무가 발생한다. 자, 우리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했으면은 목적 사업에 빨리 착수해야 되죠. 3년 아니고 2년 내 착수를 안 하면 왜 전용을 했느냐? 그냥 가지고 있으면 팔아라. 처분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때는 뭐 정당한 사유 같은 거 인정 안 해준다 그랬어요. 무조건 2년 내 착수 안 하면 처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처분 사유 중에서 학교 등이 실습시 등으로 취득해도 그 목적에 써야 되는데 그 목적에 안 쓰고 있다? 그러면 처분 후가 생기잖아. 거기도 정당한 사유는 개인의 정당한 사유는 인정을 안 하죠. 무조건 안 하면. 근데 정당한 사유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3번인데 좀 이따 보시고 2번은 하여튼 1번 틀렸고 2번이 농지의 소유 사항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됐다? 그럼 초과 소유분만 처분하면 되는 거죠. 당연하고 3번이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가 됐든 농지 개량 질병이 됐든 이런 사유로 즉 이게 정당한 사유잖아요. 정당한 사유로 자기의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해야 됐다고 시장 등이 인정하면 처분 후가 발생하지 않는다니까 맞는 거예요. 원래는 소유농지를 자기의 경영에 이용 안 하면은 기본적으로 처분 후는 발생하는 겁니다. 이용 안 할 걸 왜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왜 이용 안 하느냐. 본인이 농사 짓는 거잖아. 개인이. 질병 걸려서 못 짓겠다. 부득이한 사유로 정당한 사유로 못 짓는다. 그러면 처분 후는 면제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겁니다. 이런 식의 사유가 또 하나 있죠.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취득했다면 그 목적에 써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처분 후가 생깁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것도 역시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처분 후는 면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의 농지 소유자는 처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는 사유 발생부터 1년 내 처분하라. 이게 처분기한입니다.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부터 1년 내 처분해야 돼요. 근데 이건 이제 저절로 발생하니까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알려주는 게 처분 통지고요. 처분 통지고. 처분 통지를 했는데 안 판다. 5번에 시장의수구청장은 처분 의무위한 내 처분 대상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6월 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게 처분 명령이죠. 1년 내 안 팔으면 다시 6월 내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0번 문제. 농지 전용 허가 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농지 전용 허가권자는 농장. 원칙이 농장이잖아요. 농지 전용은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로서 협의, 신고, 타인도의성 허가가 있는데 우리 2번이 도시지역의 녹지와 개발지구 간의 농지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하거나 형질병행 허가하는 경우 자, 우리 도시지역이지만 녹지나 개발지구역은 보존할 땅이라 그곳의 농지는 좋은 농지인데 개발행위 허가 등을 한다면 허가하는 순간 농지 파괴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허가권자는 농장과 미리 전용 협의를 해야 돼. 이게 협의 대상이잖아요. 농지를 지키는 농장과 미리 협의하라. 농지를 망가뜨리는 행위.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예를 들어 뭐 농지 파괴하는 행위 생각하시면 돼요. 주상공을 지정하거나 도심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곳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 지정구 주상공 지정되는 순간에 개발해야 되니까 농지 망가지잖아. 그때 전용협의입니다. 물론 이미 지정된 주상공에 있는 농지를 다른 쪽으로 바꿀 때는 이미 망가진 농지니까 협의 필요 없지만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는데 그곳에 농지가 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지정해서 개발하는 순간에 농지 파괴되니까 그죠. 미리 전용협의. 협의 대상. 협의는 농장과. 자, 3번, 4번이 전용 신고에 대한 얘기거든요. 타행도의성 허가는 우리 저번에 문제 냈으니까 뺐고. 자, 3번이 크게 신고 대상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가 농지를 양어장이나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부지로 전용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수구청에 신고. 이게 신고 중에 하나입니다. 농업일에 생업일이 한 거 제가 큰 틀어요. 생업일이 한 거. 예를 들어 먹고 사는 양어장, 양식장, 어업용 시설 부지로 전용하겠다. 간단하게 해줘야죠. 아니면 농업인, 어업인 주택을 짓겠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마을에 간 놀이터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을 짓는 것도 혜택을 줘야 돼. 그런 경우가 신고, 간단한 신고라 장관이 아니고 시장의수구청에서 신고하는. 4번이 또 다른 이제 큰 틀에서 신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4번인데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영의정하는 농지 이게 영농여건 분리농지잖아. 농사질 여건이 불리한 농지, 이 농지를 전용할 때는 다 신고입니다. 이미 농사질 여건이 안 되는 농지라 농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농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목적으로 전용하든 간단하게 신고로 충분하다. 농장의 허가가 틀렸어요. 농장 대신에 시장의수구청장을 넣어야 되고 허가 대신에 신고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시장의수의 신고. 그래서 5번이고 4번이고 5번은 농장은 농지 전용 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기오염 배출 시설로서 영의정하는 시설 부지로 사용한다.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전용을 허가할 수 없는 사유 중에 하나죠. 대기 오염 배출 시설이 들어선다. 아니면 폐수 배출 시설이 들어선다. 농사 짓는데 아주 방해가 되는 시설을 그럼 그런 목적으로 전용을 한다면 주변의 농지가 다 오염돼서 파괴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는 전용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설했고, 아마 인류의 문제보다는 사회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얽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내 점수 상관없이 나머지 남아있는 동안에 공부하는 양에 따라서 점수는 상당히 실제 시험 볼 때까지 올라가니까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는 것 쪽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